우주가 과거로부터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즘 그런 주장을 점점 더 많이 듣고 있거든요. 보통 그 이유로 제시되는 것은 뉴턴에 따르면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에너지가 생성될 수 없다면 우주는 과거부터 영원히 존재해온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자연 법칙에 따르면 새로운 물질은 생성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제로 우주를 창조한 어떤 존재나 초강력한 제1원인이 있다면 그 존재는 분명히 물질을 창조할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네, 우주 내에서는 자연 법칙에 따라 물질이 생성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죠. 하지만 우주 밖에 존재하면서 우주를 창조한, 즉 우주의 시작을 일으킨 존재에 관해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존재는 물질과 에너지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능히 그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우주는 영원한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우주는 제1원인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요? 이것은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가 발전시킨 칼럼, 우주론적 논증과 그것을 우주의 최초 시작에 적용한 놀라운 연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 중요한 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칼람 논증은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제1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우주에는 제1원인이 있다. 이것이 훌륭한 학자인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가 우주의 제1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정립한 현대적인 우주론적 논증의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논증의 두 번째 부분인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보고 있나요? 대답은 예입니다. 오늘날 주류 물리학자와 우주론자들 사이의 표준 우주 모델은 빅뱅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고 예측합니다. 그들이 인용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드는 주요 증거 중 하나는 우리가 적색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도플러 효과를 생각해보세요. 구급차가 거리에서 여러분을 향해 다가올 때 말이죠. 구급차가 다가올 때는 높은 음의 소리가 나지만 여러분을 지나쳐가는 순간 사이렌의 음조가 낮아집니다. 빛의 파장에서도 이와 매우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기 방사선이나 빛을 방출하는 광원이 여러분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 더 낮은, 더 긴 파장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더 낮은 주파수. 제가 거꾸로 말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더 긴 파장의 전자기 방사선 형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주에 있는 은하들을 관측할 때 실제로 이것이 관찰됩니다. 빛의 스펙트럼에서 적색 쪽으로, 즉 더 긴 파장의 빛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되감아 본다면 모든 은하가 서로 멀어지고 있으니 그 움직임을 되감으면 시공간의 한 초기 지점으로 축소됩니다. 그곳은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이 시공간의 무한히 밀도 높은 한 점으로 응축되어 있던 곳입니다. 스티븐 호킹이 특이점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주의 시작입니다. 빅뱅 모델은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예측들을 했습니다. 그것은 소위 우주 배경, 복사라 불리는 형태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우주 초기 빅뱅에서 남겨진 복사열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60년대에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발견한 과학자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혹은 처음 확인되었다고 해야겠군요. 빅뱅 모델을 지지하는 또 다른 증거가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초기 예측에 따르면 빅뱅이 일어났다면 그 초기 빅뱅 사건으로부터 남겨진 우주 배경 복사라는 잔여 복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에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라는 두 과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1964년에 처음 발견했지만 1990년대에 나사가 우주 배경 탐사선 코브라는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위성은 우주 배경 복사의 정확한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었는데 그 값은 빅뱅 모델이 예측했던 매우 정밀한 값과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빅뱅 모델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예측이었는데
1990년대에 발사된 나사 위성에 의해 아주 정밀한 수준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 당시 타임지는 과학은 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라는 커버 스토리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혹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저명한 과학자들이 우리가 우주의 시작을 발견했다. 우리는 신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주를 움직이게 한 부동의 원동자나 제일원인이라는 고전적인 의미의 신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들은 제일원인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의 업무 명세서 첫 번째 항목은 우주를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신의 업무 명세서 첫 줄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공간 밖에서 우주를 시작하게 한 초강력 제일원인의 필요성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적 설계에 대한 매우 강력한 논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도 될까요? 저도 박사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 아마 시청자들도 따라오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예상되는 반응은 하지만 이 우주 이전에 거품처럼 터져나오는 다른 우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는 것입니다. 제 첫 번째 생각은 아마도 메이비는 진실을 대체할 수 없고 아마도는 논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도는 그냥 던져보는 탈출구 같은 것이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다중우주 시나리오나 순환 모델 같은 어떤 시나리오라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더 철학적인 이야기라 잠깐만 들어주세요. 여전히 무가 아니라 유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다중우주 안에 있는 수많은 우주 중 하나를 골라봅시다. 그중 어떤 것이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라는 뜻입니다. 맞죠? 만약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면 그것은 우발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현실, 존재, 즉 실제적인 무가 아닌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 자체가 어떤 원인을 요구하지 않나요?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은 그럼 신은 무엇이 만들었나? 가 되겠죠. 저는 좋아요. 이제 진짜 핵심에 도달했군요. 무언가는 반드시 영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 말이 맞나요? 다중우주든 우리 우주든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언가는 반드시 영원해야 합니다. 제가 맞게 이해한 건가요? 100%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브랜든. 네, 우리는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중우주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죠. 하지만 질문은 정확히 당신이 말한 대로입니다. 왜 무가 아니라 유가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가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실제로 존재하죠. 그 무언가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 즉 우리 우주에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온 무언가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신을 끌어들인다면 신의 기원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먼저 신의 기원을 묻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신을 믿었다면 누구나 엄마에게 엄마, 하나님은 어디서 왔어? 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대답은 신은 영원하며 기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의 기원을 묻는 것은 일종의 범주 오류입니다. 마치 어떻게 결혼한 총각이 있을 수 있죠?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신은 정의상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문제일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관은 그 기저에 원인 없는 원인, 즉 본질적으로 영원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옥스퍼드 화학자이자 무신론자인 피터 애킨스의 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책에서 그는 창세기를 패러디하며 태초에 공허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공허 속에 요동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패러디하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정말 절대적인 무였다면 왜 공허 속에 요동이 있었을까요? 공허 속의 요동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선가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존 레녹스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는 우주론자 친구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우주가 무에서 왔다고 할 때 절대적인 무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말하는 건가? 존에게는 아주 좋은 일화가 있는데 그가 한 저명한 우주론자와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우주론자들이 우주가 무에서 왔다고 할 때 절대적인 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우주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시공간 양자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양자입자들처럼 우주가 존재했다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장 말이죠.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시공간 양자장은 무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무가 아니라 유입니다. 로렌스 크라우스의 책 무로부터의 우주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는 실제로 무로부터의 우주라고 부르죠. 네, 하지만 우주가 어떤 양자 거품이나 양자장에서 나왔다고 말한다면 그건 무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주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생성해내는 그 양자장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피터 애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왜 공허 속에 요동이 있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질문은 유신론자가 신을 원인 없는 원인으로 상정하는 것이 문제인가? 가 아닙니다. 질문은 누구의 원인 없는 원인이 더 합리적인가? 입니다. 우리가 공허 속의 요동이 원인 없는 원인이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혹은 우주가 진정한 절대적 무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지성적인 초강력 존재가 우주를 창조했다는 믿음만이, 그것은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의 엄청나게 정밀한 미세 조정과 같은 다른 흥미로운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실제로 도움을 줍니다. 저는 최고의 지성적 창조주를 원인 없는 원인으로 믿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를 원인 없는 원인으로 상정해야 하는 무신론자보다 지적으로 훨씬 더 만족스러운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는 유를 창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이나 유물론에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 없는 원인이 없지만 유신론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신론이 무신론보다 이러한 세계관의 뿌리에 있는 원인 없는 원인에 대해 훨씬 더 만족스러운 답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덧붙이자면 박사님의 말씀에 반박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걸 압니다. 단일한 관점은 아니겠지만 분명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우주가 무에서 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가 영원하다고, 에너지와 물질이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박사님의 요점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이론을 좋아하는데 많은 무신론 과학자들이 세상이 정말 시뮬레이션 된 것처럼 보인다는 이해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적 설계론 바로 옆에 위치해서 그래, 더 말해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시뮬레이션 이론을 들여다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좋아하는데, 그래, 고마워, 바로 그거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말,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봐주세요. 기본적으로 선택지는 이렇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복잡하고 정교하며 의미로 가득 찬 책이거나 아니면 저자가 그 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레벨과 색상의 비디오 게임, 혹은 온갖 지정된 정보와 기능을 담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냥 거기에 게임이 저절로 있거나 아니면 그 게임을 프로그래밍한 프로그래머가 있거나입니다. 아니면 가장 놀라운 렘브란트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가 있는데 어떤 의도나 지성 없이 스스로 조립되었거나 그냥 캔버스가 저절로 있거나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책이, 캔버스가, 컴퓨터 게임이 저절로 존재한다고 믿어야 하거나 아니면 잠깐만 우리가 보는 다른 모든 예시처럼 그래, 아마 렘브란트가 있었겠지, 스티브 잡스가 있었겠지, 셰익스피어가 있었겠지. 그런데 왜 훨씬 더 복잡한 우주에 대해서는 그래, 아마 신이 있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걸까요? 브랜든, 정말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우주가 영원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저는 다시 빅뱅, 우주론 모델을 지지하는 시작에 대한 증거를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것은 표준적인 합의된 견해입니다. 100%가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표준적인 견해죠.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우리 우주는 영원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우주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유물론적 영역인 다중우주 같은 곳에서 왔다는 견해 뒤에 숨을 수는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관찰 불가능한 영역으로 문제를 미루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든이 방금 말한 것을 여전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중우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 생각 중 하나는 우주를 더할수록 확률적으로 더 불가능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가 무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거기에 더 많은 우주를 더하기 시작하면 앨런, 제 생각에 오컴의 면도날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점점 더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아주 거친 설명이지만 오컴의 면도날은 더 단순한 설명이 더 올바른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에 관찰 불가능한 우주를 더할수록 다중우주는 기본적으로 거의 무한한 수의 관찰 불가능한 우주를 가정하죠. 모델의 경제성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우주는 하나뿐이라는 걸 알 때 가장 경제적인 설명에 비해 다중우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이지 못합니다. 우주론 전문가인 제 친구들, 특히 제 가장 가까운 동료 중 하나인 브루스 고든 박사는 물리학, 철학 박사로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중우주를 도입해도 미세 조정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론자들이 다중우주를 설명하기 위해 적용하는 메커니즘들 자체가 미세 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다중우주를 도입한다고 해서 미세 조정의 필요성이 사라지거나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미세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모델을 취하든 지적 설계자에 의해 설계된 하나의 우주든 다중우주든 미세 조정의 필요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중우주조차도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려면 미세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미세 조정은 당신이 유물론자나 무신론자라면 피할 수 없는 큰 문제입니다.